위병소에서 웬 할머니냐 음식 들고 꺼져라라며 무시당한 할머니가 사실을 쓰리스타 합참차장 출신이었고 그녀가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의 옛부하였던 현역 사단장을 소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꼭대기층의 주방은 이른 새벽부터 불이 환했다. 밖은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짙은 남색이었지만 주방을 가득 채운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쉼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다. 오지영.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철의 여인, 최초의 여성 합참차장이라는 굳건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품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단 몇 명뿐이었던 여성 삼성 장군, 합참의 바로 다음 자리에서 전군의 작전을 지휘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손주를 위한 음식을 만드는 할머니일 뿐이었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것은 잡채였다. 시금치를 데쳐 찬물에 헹구는 손길, 당근과 양파를 일정한 두께로 채 써는 칼질, 목이버섯을 불리고 쇠고기를 다지는 과정은 마치 잘 짜인 작전 계획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잡채는 그녀의 유일한 핏줄, 손주 윤태림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태림의 9살 생일, 불의의 사고로 아들 내외를 동시에 잃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그날, 어린 태림은 넋을 잃고 식음을 전폐했다. 오지영은 그런 손주를 위해 꼬박 이틀을 꼬박 세워 무지개처럼 고운 잡채를 만들어 입에 넣어주었다. 그날 태림은 할머니의 잡채를 먹고서야 닫았던 입을 열고 목 놓아 울었다. 그날 이후 잡채는 두 사람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일이자 명절이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다. 그런 태림이 군대에 갔다.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훈련이 고되기로 소문난 곳, 경기도 포천의 제8기계 화보병사단. 쉴 새 없이 구른다 하여 오뚝이라 불리는 바로 그 부대였다. 할머니, 저 잘 지내요. 진짜예요. 다들 잘해주시고. 며칠 전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은 척했지만 오지영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피로와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목소리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던 그녀의 귀였다. 밥은? 아, 그럼요. 여기 밥 맛있습니다. 그래. 잠은? 당연히. 완전 푹 잡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걱정 마세요라는 말 뒤에 통화가 급하게 끊어지기 직전 들렸던 누군가의 거친 욕설과 빨리 안 끊어, 이 새끼가 하는 속삭임을 오지영은 똑똑히 들었다.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오지영은 프라이팬에 마지막으로 당면과 모든 재료를 넣고 볶기 시작했다.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와 간장의 짭조름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커다란 보온 도시락에 정성껏 눌러 담았다. 평생을 군에 몸 바쳤던 그녀는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자신의 유일한 보물을 누군가 건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실행할 힘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오늘 그녀는 단순한 면회가 아닌 불시 감찰을 나가는 지휘관의 심정이었다. 포천으로 향하는 길, 오지영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그녀가 현역 시절부터 곁을 지켰던 지금은 예비역 원사가 된 충직한 부하가 그녀의 검은색 세단을 몰았다. 여사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김원사,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나? 그저 바람이 차군. 차가 포천의 스산한 겨울 풍경을 가르며 달렸다. 마침내 붉은색 오뚜기 마크가 선명한 제8사단 예하부대 정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맹호여단이라는 글씨가 위압적이었다. 차는 위병소 앞 방문객 주차장에 멈췄다. 김원사는 차에 남고 오지영은 직접 담근 나박김치와 잡채가 담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 내부는 따뜻한 난로 열기로 후끈했다. 방탄모를 벗어둔 채 껄렁하게 앉아있던 두 명의 병사가 그녀를 흘깃 쳐다보았다. 한 명은 나 병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황 상병이었다. 할머니.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말은 존대였지만 태도는 거만했다. 나 병장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물었다. 손주 면회 왔네. 윤태림 이병. 오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윤태림이요? 아, 그 폐급. 잠깐만요. 나 병장이 귀찮다는 듯 서류를 뒤적였다. 황상병은 아예 대놓고 낄낄거리며 오지영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다. 값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코트, 곱게 빗었지만 영락없는 노인의 백발.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귀찮은 방문객일 뿐이었다. 아, 명단에 있긴 있네요. 근데 지금 훈련 중이라.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나 병장이 손가락으로 위병소 구석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다. 훈련이라니. 오늘은 주말 면회일로 알고 있네만. 아, 할머니. 우리가 바빠요. 훈련이라 그러면 훈련인 줄 아세요. 군대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고요. 기다리시든가 가시든가. 황상병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들의 눈에는 이 노부인을 빨리 쫓아내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오지영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손주를 보러 왔을 뿐. 하지만 그녀의 눈은 위병소 내부를 정확히 훑고 있었다. 흐트러진 복장, 규정 위반인 사제 스마트폰 사용, 민간인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 시간이 흘렀다. 다른 가족들은 금세 확인이 되어 면회실로 들어갔지만 오지영은 1시간 넘게 그 차가운 의자에 방치되었다. 나 병장과 황상병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때 위병소 문이 열리며 젊은 소위가 들어왔다. 아마도 이들의 책임 간부인 듯 했다. 아, 김지훈 소위님. 저 할머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무슨 윤태림인가 뭔가 찾는다고. 나 병장이 김소위에게 귓속말로 불평했다. 김지훈 소위는 피곤한 기색으로 오지영에게 다가왔다. 할머님, 윤태림 이병은 지금 바쁩니다. 훈련 중이라 면회가 곤란합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말만 듣고 상황을 파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지영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차가운 빛을 띠었다. 김지훈 소위. 예? 제 이름은. 견장에 묻은 그 얼룩이나 떼고 말하게. 그리고 자네는 자네 병사들이 민간인을 1시간 넘게 위병소에 감금하다시피 방치하는 동안 어디서 무얼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젊은 장교를 얼어붙게 했다. 그게 무슨... 내 손주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게. 훈련 중이라면 훈련을 중단시키고 자고 있다면 깨워서라도 데려와.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김소희가 당황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야, 김소희. 그 십새끼 여기 와 있어. 저쪽에서 다른 병사 하나가 뛰어오며 소리쳤다. 위병소의 소란을 뚫고 한 병사가 거의 끌려오다시피 모습을 드러냈다. 오지영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윤태림. 불과 석 달 만에 그녀의 손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뺨은 반쪽이 되어 검게 그을렸고 덩치는 산만했던 아이가 군복이 헐렁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하지만 오지영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그 눈빛이었다. 총명하고 따뜻했던 태림의 눈은 지금 깊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초점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태림은 할머니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대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다. 태림아. 오지영이 떨리는 손을 뻗어 손주의 뺨을 만지려던 그 순간 태림이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피했다. 그리고 오지영은 보았다. 손주의 왼쪽 뺨, 입술 바로 옆에 시퍼렇게 번지고 있는 선명한 멍자국을.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정통으로 맞은 흔적이 분명했다. 오지영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얼굴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 아닙니다. 이거. 어제 훈련하다가 철모에 좀 부딪혔습니다. 태림이 황급히 손으로 멍을 가리며 어설픈 거짓말을 했다. 야, 윤태림. 너 때문에 지금 위병소가 마비됐잖아, 이 새끼야. 그때 태림의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림을 데리고 온 듯한 병사, 어깨에 병장 계급장을 단 자가 껄렁하게 서 있었다. 그는 태림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후려쳤다.
죄송합니다. 표승도 병장님. 태림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표승도 병장. 그는 위병소의 나 병장, 황상병과 눈을 마주치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이 부대의 실세인 듯 했다. 아, 이 할머니가 내 할머니냐? 아이고, 우리 태림이 할머니 빼기 보통이 아니네. 위병소까지 뒤집어 놓고 그는 오지영을 조롱하듯 바라봤다. 자네가 표승도 병장인가? 예, 그런데요. 할머니. 내 손주 뺨에 멍은 철모에 부딪힌 게 아닌 것 같은데. 오지영의 말에 표 병장의 눈이 번뜩였다. 할머니가 군대를 아세요? 훈련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안 그래, 윤태림? 그가 태림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태림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소리도 내지 못했다. 김지훈 소위. 오지영이 굳은 얼굴로 간부를 불렀다. 저 병사의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나? 민간인 앞에서, 그것도 상관 앞에서. 김소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표 병장의 눈치만 살폈다. 아, 소희님은 빠지세요 좀. 할머니, 면회 오셨으면 저기 면회실 가서 조용히 하고 가세요. 우리 태림이 할머니 가시면 저랑 따로 면담 좀 해야 하거든요. 면담이라는 단어에 실린 사리에 태림이 파랗게 질렸다. 오지영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챙겨온 가방을 위병소 테이블 위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태림아, 밥 먹자. 그녀는 보온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의 고소한 냄새가 위병소를 가득 채웠다. 와, 잡채네. 맛있겠다. 표 병장이 비웃으며 젓가락을 집으려는 태림의 손을 쳐냈다. 야, 누가 먹으래? 너 같은 패급 새끼가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러더니 그는 오지영이 새벽 내내 정성껏 만든 잡채 그릇에 자신의 더러운 손을 푹 집어넣어 한 움큼 쥐었다. 어디 맛 좀 볼까? 이게 뭐야? 싱거워. 할머니, 음식 솜씨가 영. 짬밥보다 맛없네. 그는 잡채를 한 입 씹어 뱉듯 하더니 그릇을 밀쳐냈다. 보온 도시락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며 오지영의 정성이 담긴 잡채가 차가운 위병소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졌다. 순간 위병소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태림은 바닥에 쏟아진 잡채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오지영은 쏟아진 잡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할머니 오지영은 사라지고 삼성장군 오지영이 그 자리에 섰다. 표승도 병장. 그녀의 목소리에 표 병장이 움찔했다. 자네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김지훈 소위를 바라보았다. 김소위. 자네 대대장 이름이 뭔가? 예? 저. 강기태 중령입니다만. 강기태 중령. 그래. 연대장은? 예? 허민수 대령입니다. 좋아. 그럼 자네 사단장은 누군가? 그건 박태원 소장님이십니다. 오지영은 그 이름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박태원이라. 내 밑에서 비서실장 하던 녀석이지. 그녀는 김소희나 표 병장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김소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나다. 오지영의 첫마디에 전화기 너머에서 벼락을 맞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제8사단장 소장 박태원입니다. 장군님, 어쩐 일이십니까? 오지영은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박태원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위병소에 울려 퍼졌다. 박 장군. 나 지금 자네 사단 위병소에 있네. 예? 내 손주 녀석 면회를 왔는데 훈련 중이라 면회가 안 된다더군. 그래서 1시간 넘게 기다렸네. 그리고 방금 자네 부대 병장이 내 손주 뺨을 때린 멍 자국을 확인했고 내가 싸온 잡채를 짬밥보다 맛없다며 바닥에 쏟아버렸네. 전화기 너머에서 억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박태원 소장. 예. 장군님. 10분 주겠네. 자네 연대장 허민수 대령, 대대장 강기태 중령.
두 사람 목줄이라도 잡아서 당장 이 위병소로 뛰어오게. 물론 자네도.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10분, 아니 5분 내로 가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위병소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표승도 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나 병장과 황상병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지훈 소위는 사단장, 장군님이라는 단어의 조합에 이미 혼절 직전이었다. 오지영은 바닥에 쏟아진 잡채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치우지 마라. 자네 사단장이 직접 보게 해야지. 위병소 안의 공기는 그 순간부로 고체처럼 굳어버렸다.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진 사단장의 경악과 복종에 찬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고막을 넘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자, 장군님? 김지훈 소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평범한 노부인.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포천 제8사단 전체를 호령하는 절대자 박태원 소장의 목소리. 두 개의 모순된 현실이 그의 뇌 속에서 충돌하며 과부하를 일으켰다. 표승도 병장은 상황 파악이 조금 더 빨랐다. 그는 군 생활 내내 힘의 논리, 즉 계급과 권력에만 반응해왔다. 사단장이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5분 내로 뛰어가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낯빛은 하얀색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갔다. 말도 안 돼. 저 할망구가. 진짜. 나 병장과 황상병은 쥐 죽은 듯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1시간 넘게 방치하고 모욕했던 대상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오지영은 그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쏟아진 잡채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손주 태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태림아, 이제 괜찮다. 이 할미가 여기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태림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했다. 그 온기 어린 목소리가 오히려 얼어붙은 위병소의 공기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4분이 지났을 때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소리는 현실이 아니었다. 위잉하는 일반 차량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한 엔진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 그리고 그 굉음을 가르며 들려오는 날카로운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였다. 끼익, 끼익. 위병소 창문 너머로 검은색 지휘 차량 3대가 연기를 내뿜으며 급제동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헌병대 차량이 그 뒤를 막아섰다. 쾅, 쾅, 쾅. 차문이 거의 부서져라 열리고 3명의 장교가 비틀거리며 튀어나왔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투모가 비뚤어진 채 숨을 헐떡이는 강기태 중령이었다. 대대장인 그는 공포에 질려 이미 넋이 나가 있었다. 이어서 그보다 한 계급 위인 허민수 대령이 굳은 얼굴로 내렸다. 연대장인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턱은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지휘 차량에서 박태원 소장이 내렸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위병소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당혹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쾅! 위병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태원 소장은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오지영 전 합참차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처참하게 쏟아진 잡채 그릇을 보았다. 멍이 든 채 울고 있는 한 이등병을 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유발한 넋이 나간 위병소 근무자들을 보았다. 그는 현역 시절 오지영의 직속 비서실장으로 그녀를 보좌했었다. 그 누구보다 그녀의 성정과 그녀가 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흡!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박태원 소장이 거수 경례를 붙이자 뒤따라 들어온 허민수 대령과 강기태 중령이 거의 자지러지듯 경례를 따라 외쳤다. 충성!
충, 성. 별 2개, 무궁화 3개, 무궁화 2개가 한 줄로 서서 평범한 노부인에게 필사적인 경례를 바치고 있었다. 위병소의 표승도 병장과 나 병장, 황상병, 그리고 김지훈 소위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자신들이 패급이라 부르던 윤태림의 할머니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오지영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경례를 붙인 박태원 소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박태원. 예. 소장 박태원. 자네가 내 비서실장을 할 때 내가 무얼 가르쳤나? 군인은 국민의 아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보루를 지키는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했을 텐데. 그녀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잡채를 가리켰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제8사단 오뚜기 부대의 책임감인가? 내 손주 뺨에 든 저 멍이 자네가 말하는 명예인가? 장군님, 죄송합니다. 박태원 소장이 머리를 숙이려던 순간 오지영이 그를 막았다. 내게 사과하지 마라. 그녀는 표승도 병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기 내 손주를 폭행하고 내가 싸온 음식을 짬밥 취급하며 바닥에 버린 저 짐승에게 물어보게. 자네 사단에서 대체 무얼 배웠기에 민간인 앞에서, 그것도 자기 전우의 할머니 앞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박태원 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표승도 병장에게 다가갔다. 사단의 절대 권력자가 내뿜는 살기에 표 병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 놈이. 감히. 박태원 소장이 이를 갈며 말하려던 순간 오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를 제지했다. 됐네. 자네의 분노는 나중에 듣지. 지금은 저기 넋이 나간 자네의 지휘관들에게 먼저 물어야겠네. 그녀는 강기태 중령과 허민수 대령을 바라보았다. 대대장, 연대장, 자네들은 저 짐승 같은 놈이 이 위병소에서 근무 서는 병사들을 제멋대로 지휘하고 심지어 면회 온 민간인을 감금하다시피 방치하는 동안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두 지휘관은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오지영의 현장 신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포천의 겨울바람이 깨진 유리창처럼 위병소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한자리에 모여 전직 합참차장의 추궁을 받는 이 살얼음판 같은 공간에서는 추위조차 사치였다. 오지영은 가장 먼저 김지훈 소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 위병소의 책임 간부였다. 자네가 김지훈 소위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는 장교다. 장교는 부대의 기강을 세우고 병사들을 지휘할 책무가 있지. 그런데 자네는 무얼 했나? 자네 병사들이 민간인을 모욕하고 사제 스마트폰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동안 자네는 어디 있었나? 저는 잠시 순찰을. 순찰? 오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자네 견장에 묻은 저 커피 얼룩이 자네가 순찰 대신 어디서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는군. 자네는 저 병사들의 하극상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동조했네. 아니, 어쩌면 두려워했겠지. 김지훈 소위는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그는 갓 임관한 소위였고 군 생활에 찌든 말년 병장들을 통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오지영은 그를 무시하고 얼어붙은 나 병장과 황상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들은 위병소 근무자가 맞나? 아니면 동네 양아치인가? 군인의 얼굴은 위병소다. 자네들은 오늘 제8사단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 자네들의 그 오만함과 태만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렀네. 그녀는 두 병사에게 더는 시간을 쓸 가치가 없다는 듯 다시 지휘관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강기태 중령. 예, 장군님. 대대장 강기태 중령이 군홧발 뒤꿈치를 부딪히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자네 대대 아닌가? 이 위병소는 자네의 관할이야. 자네는 이곳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부대의 위병소 근무자가 민간인을 감금하고 상관인 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병사를 폭행하는 장소로 이곳을 사용한단 말인가. 오지영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커졌다. 자네의 그 매일 확인이라는 것이 차를 타고 지나가며 손이나 한번 흔들어준 것이었겠지. 자네는 이 사태를 몰랐던 게 아니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지. 자네의 안위가 더 중요했으니까. 아닙니다. 장군님. 아닌가? 그렇다면 더 큰 문제네. 매일 확인하고도 이 지경인 걸 몰랐다면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무능한 걸 넘어서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할 수준이란 뜻이니. 강기태 중령은 알았다고 해도 몰랐다고 해도 지옥인 완벽한 논리적 함정에 갇혔다. 오지영은 그가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허민수 대령을 바라보았다. 연대장. 예. 대령 허민수. 대대가 이 모양인데 연대는 오죽하겠나. 자네는 오늘 아침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무엇을 했나? 주말이라고 관사에서 늦잠이라도 잤나? 아닙니다. 부대 현황 파악을. 그 현황 파악에 위병소 근무자들이 민간인을 억류하고 있음이라는 보고는 없었나 보군. 자네들 지휘관에게 보고란 무엇인가? 문제가 터지지 않게 미리 살피는 것이 보고인가? 아니면 터진 문제를 덮고 축소하는 것이 보고인가? 허민수 대령은 입술만 파고들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오지영은 박태원 소장과 마주섰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원 소장. 예, 장군님. 자네는 내 비서실장을 지냈다. 내가 밤낮으로 군 개혁을 외칠 때 내 곁에서 그 모든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 자네야. 병사 한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면 그 부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내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을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내 손주가 자네 부대에서 그 인권이 짓밟히는 동안 이 사단의 사단장으로 앉아 있었네. 자네가 나에게 배운 것이 고작 이것이었나. 부대를 화려하게 꾸미고 훈련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고 그렇게 별을 하나 더 다는 것이었나. 장군님. 아닙니다.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닌가. 오지영은 바닥에 쏟아진 잡채를 구둣발로 짓밟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당면과 야채들이 그녀의 구두 밑에서 뭉개졌다. 자네가 지금 밟고 선 것이 내 손주를 살린 밥이다. 그리고 그 밥을 자네 부대 병사놈이 짬밥 취급하며 짓밟았어. 이것이 자네의 부대다. 자네가 만든 지옥이야. 그 순간 박태원 소장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변명도 체면도 자신의 계급장도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의 전 스승이자 군의 전설이었던 노장군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한 병사의 할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두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현역 이성 장군 사단장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에 위병소의 모든 지휘관들은 숨이 멎었다. 표승도 병장은 이제 공포를 넘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지영은 무릎 꿇은 박태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게. 자네가 무릎 꿇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오늘 이 썩은 가지 하나를 치러 온 것이 아닐세. 자네의 그 썩어 빠진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네. 그녀는 손주 태림의 손을 잡았다. 태림아. 가자.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밤마다 울었던 그곳으로 이분들 모시고 직접 가보자꾸나. 그녀는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위병소를 나섰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죄인처럼 그 뒤를 따랐다. 맹호여단의 주말은 적막했다. 하지만 그 적막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사단장부터 대대장까지 부대의 모든 별과 무궁화들이 한 노부인의 뒤를 따라 한 생활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유령처럼 퍼져나간 뒤였다. 윤태림이 속한 3중대 1생활관. 오지영이 생활관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주말을 맞아 쉬고 있던 병사 몇몇과 사태를 전해 듣고 황급히 달려온 중대장 한세준 대위 그리고 행정보급관인 박철민 상사가 귀신이라도 본 듯 굳어 있었다. 오지영은 그들의 경례는 가볍게 무시하고 생활관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각 잡힌 모포, 먼지 하나 없는 관물대 상단, 반짝거리게 닦인 바닥. 이것이 박태원 소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오뚜기 부대의 외적인 모습이었다. 훌륭하군. 오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중대장 한 대위의 얼굴에 아주 잠깐 화색이 돌았다.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내무반 치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아주 훌륭해. 그 비꼬는 듯한 말에 한 대위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오지영은 태림의 자리로 걸어갔다. 여기가 내 자리인가? 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림의 관물대는 다른 동기들의 것과 달리 그 흔한 가족사진 하나 붙어 있지 않았다. 사진은? 태림이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오지영은 곁에 선 박태원 소장에게 말했다. 박 장군, 자네 부대는 병사들에게 가족사진도 못 붙이게 하나? 아, 아닙니다. 장군님, 그럴 리가. 그럼 내 손주의 사진은 어디에 있나? 태림아. 태림은 떨리는 손으로 건너편에 있는 한 관물대를 가리켰다. 그곳은 위병소에서 끌려온 표승도 병장의 자리가 아니었다. 또 다른 이름. 상병 오철규. 오지영은 박태원 소장이나 중대장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그 관물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자물쇠로 잠겨있는 관물대를 노려보며 곁에 있던 행정보급관 박 상사에게 말했다. 행보관. 예. 상사 박철민. 이 관물대 주인 지금 어디에 있나? 오철규 상병은? 지금 외박. 나갔습니다. 그렇군. 외박. 오지영은 더 묻지 않고 박태원 소장을 돌아보았다. 박 장군. 헌병은 폼으로 데리고 다니나? 당장 이 관물대 강제로 개방하게. 예. 알겠습니다. 헌병. 뭐하나? 당장 관물대 개방해. 사단장의 명령에 뒤따라온 헌병이 즉시 볼트 커터를 가져와 자물쇠를 철컥 소리와 함께 끊어버렸다. 쾅! 관물대 문이 열렸다. 순간 생활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관물대 안은 그야말로 범죄의 소굴이었다. 위쪽에는 각 잡힌 군복이 걸려 있었지만 아래쪽 서랍과 선반은 온갖 불법적인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갑의 사제 담배, 현금 다발이 든 지갑 여러 개, 고가의 사제 화장품 세트들, 심지어 병사들이 반입할 수 없는 최신형 태블릿 기기까지. 그리고 그 물건들 더미 가장 밑바닥에 꼬깃꼬깃 접힌 편지 수십 통과 액자가 부서진 채 처박혀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오지영은 말없이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들 내외의 사고 직후 그녀가 군복을 입고 어린 태림을 품에 안고 찍었던 유일한 사진이었다. 태림이 부모님 대신이라며 항상 품고 다녔던 그 사진이었다. 오지영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게 왜? 여기에. 태림이 울음을 터뜨렸다. 오 상병님이 제 편지 매번 빼앗아 읽고 할머니 사진 보면서 흑, 엄마 없는 놈이라고 찢어버린다고. 그래서 닥쳐라. 오지영이 손주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태림이 그 끔찍한 기억을 상관들 앞에서 다시 입에 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관물대에서 나온 다른 편지들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태림의 것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등병들의 이름, 그들의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보낸 편지들이었다. 오철규 상병은 이 편지들을 검열하고 갈취하고 심지어 동료들 앞에서 읽으며 모욕을 주었던 것이다. 한세준 대위. 예. 대위 한세준. 중대장 한 대위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네는 중대장이다. 병사들의 편지와 소포는 자네의 통제하에 관리되어야 하네. 그런데 이게 뭔가? 자네는 저 오철규 상병에게 중대장의 권한을 위임했나? 아,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또 몰랐나? 오지영이 차갑게 웃었다. 연대장도 모르고 대대장도 모르고 중대장도 모르고. 이 부대는 도대체 아는 사람이 누군가? 저기 저 짐승 같은 상병놈 하나가 이 중대를 지배하는 동안 자네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녀는 편지들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박태원 소장,
당장 저 오철규 상병 외박 중이든 뭐든 당장 잡아들여. 헌병대로 압송해. 그리고 이 생활관 지금 당장 전부 뒤지게. 저런 놈이 한둘이 아닐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박태원 소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즉시 생활관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지옥도는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헌병들은 표승도 병장의 관물대에서 다른 병사들의 월급 카드를 또 다른 병장의 침상 밑에서는 숨겨둔 둔기까지 발견해냈다. 오지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이 부대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오지영의 명령이 생활관의 공기를 갈랐다. 헌병, 뭐하나. 당장 이 생활관 전체를 수색해. 샅샅이. 사단장 박태원 소장의 절박한 고함이 뒤따랐다. 그 순간 생활관은 단순한 병사들의 거주 공간이 아닌 범죄 현장이 되었다. 뒤따라온 헌병들이 장갑 낀 손으로 관물대를 열어젖히고 침상 매트리스를 뒤집기 시작했다. 쾅! 쾅! 자물쇠가 채워진 관물대들이 볼트 커터에 의해 무력하게 열렸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차마 군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것들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한 헌병이 표승도 병장의 관물대 깊숙한 곳, 전투복 하의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수첩 하나를 발견해냈다. 그것은 평범한 수첩이 아니었다. 윤태림 10만 원, 김민석 5만 원. 헌병이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말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명백한 갈취의 증거 상납 장부였다. 신병들의 이름과 그들에게서 빼앗은 금액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헌병이 침상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다. 꽁초가 가득 담긴 음료수 캔, 교묘하게 숨겨둔 사제 담배, 그리고 이건 헌병이 집어든 것은 두껍고 단단한 군용 양말이었다. 하지만 그 모양이 기이했다. 끝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뭉툭하고 무거워 보였다. 오지영은 그것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가져와. 그녀의 차가운 명령에 헌병이 양말을 건넸다. 오지영은 그것을 받아들고 그 안에 든 단단한 물체의 윤곽을 손으로 짚었다. 그리고는 곁에 선 박태원 소장을 바라보았다. 박 장군, 자네 부대는 양말로도 훈련을 하나. 그녀는 말과 동시에 곁에 있던 헌병의 대검을 뽑아들 듯 손을 내밀었다. 헌병이 황급히 커터칼을 건넸다. 서걱. 오지영이 직접 양말을 찢어 발겼다. 그 안에서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녹슨 자물쇠였다. 철컥. 차가운 생활관 바닥에 울리는 그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의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오지영은 자물쇠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손주 태림의 멍든 뺨을 돌아보았다. 그 멍 자국의 형태와 자물쇠의 모서리가 섬뜩할 정도로 일치했다. 태림아.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갈라졌다. 이걸로 맞았느냐? 태림은 대답 대신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아. 박태원 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사단장인 그가 자신의 사단 내에서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고문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임 합참차장이자 자신의 스승 앞에서 확인하고 만 것이다. 한세준 대위. 박태원 소장이 이성을 잃고 중대장에게 소리쳤다. 이게 자네 중대에서 벌어진 일이야. 넌 대체 눈이 달렸나 안 달렸나? 중대장 한세준 대위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몰랐다는 말조차 할 용기를 잃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행정보급관, 박철민 상사. 오지영의 시선이 생활관 한쪽에서 애써 사태를 외면하려던 행정보급관에게 향했다. 예. 상사 박철민. 자네는 이 중대의 어머니 아닌가. 병사들의 식고문까지 챙겨야 할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몰랐다고 할 텐가. 저놈들이 저렇게까지. 시끄럽다. 오지영은 박 상사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쌓인 서류 더미를 손으로 쳐냈다.
그 밑에 자물쇠로 잠긴 작은 철제 서랍이 있었다. 열어. 예. 열라고 했다. 박철민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표승도나 오철규의 관물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고급 양주 몇 병, 새 것으로 보이는 상품권 다발, 그리고 현금이 가득 든 봉투 수십 개. 봉투 위에는 1생활관 김병장, 2생활관 박상병 등 각 생활관의 실세 병사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허민수 연대장이 뒷목을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들 간의 부조리가 아니었다. 간부가, 그것도 병사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져야 할 행정보급관이 악질 병사들의 비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표승도와 오철규가 그토록 아나무인이었던 이유, 김지훈 소위가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던 이유, 강기태 대대장이 몰랐다고 일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부대의 뿌리인 부사관단이 썩어 있었고 그들은 완벽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오지영은 그 현금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박태원. 예, 장군님. 자네 부대는 군대가 아니었네. 처음부터 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범죄 집단이었어. 그녀는 박철민 상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다 끝났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헌병. 예. 저자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떼어내. 그리고 저자를 포함해 오늘 이름이 나온 모든 병사들, 그리고 저기 저 소위놈까지 전원 현장에서 체포하게. 지금. 여기서 말입니까? 그럼 어디서 하나? 사단장실에 모셔가서 커피라도 대접해야 하나? 오지영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헌병들이 망설이던 박태원 소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이 공간은 이미 오지영이 완벽하게 장악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철민 상사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으악.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발악하던 박 상사의 입을 헌병이 틀어막았다. 생활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지영은 이 혼돈의 중심에서 손주 태림의 눈을 가렸다. 박태원. 예, 장군님. 이 중대, 아니, 이 대대 전 병력을 지금 당장 강당으로 집합시키게. 단 한 명도 열외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더 큰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8사단 맹호여단 대강당. 주말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대대 소속 수백 명의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강당의 차가운 의자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위병소에서 사단장이 뒤집어졌다는 소문, 삼중대 생활관이 헌병들에게 털렸다는 소문이 공기 중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뒤였다. 강당의 모든 문은 군단에서 급파된 헌병들이 지키고 섰다. 그들의 살벌한 눈빛은 이곳이 단순한 집합이 아님을 알리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대 위의 풍경이었다. 무대 중앙 단상에는 마이크 대신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오지영이었다. 그리고 그 노부인의 뒤편 마치 죄인처럼 대대장 강기태 중령과 연대장 허민수 대령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심지어 그들의 상관인 사단장 박태원 소장마저 무대 한쪽 구석에서 굳은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휘 계통이 완벽하게 역전된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모두 주목. 오지영이 마이크 없이 입을 열었다. 앰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군인을 호령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얼음처럼 파고들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순간 숨을 죽였다. 나는 오늘 이 부대에 복무 중인 내 손주 윤태림 이병의 면회를 왔네. 그녀는 무대 옆에 헌병의 보호를 받으며 서 있는 태림을 가리켰다. 태림의 멍든 얼굴이 강당의 모든 조명을 받았다. 나는 자그마치 1시간을 저 문밖 위병소에서 쫓겨나다시피 기다렸네. 자네들의 전우라는 위병소 병사놈들이 훈련 중이라는 거짓말로 나를 기만하는 동안 말일세.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네. 오지영은 단상 위에 놓인 헌병들이 증거물로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내 손주가 부모를 잃고 삶을 포기하려 할 때 내가 먹여 살렸던 이 잡채를. 그녀는 바닥에 쏟아졌던 잡채가 담긴 찌그러진 보온 도시락을 들어 올렸다. 자네들의 선임이라는 표승도 병장이 짬밥보다 맛없다며 내 눈앞에서 이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을 보았네. 강당은 이제 침묵을 넘어 경악에 휩싸였다. 나는 그것이 그저 철없는 병사 한두 놈의 일탈이라 생각하려 했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커졌다. 그녀는 다음 증거물을 집어들었다. 녹슨 자물쇠가 담긴 찢어진 군용 양말이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군기인가? 자네들의 전우를 동기를 후임을. 이따위 흉기로 짐승처럼 두들겨 패는 것이 자네들이 배운 전우애인가? 그녀는 자물쇠를 단상에 내던졌다. 쾅! 하는 둔탁한 금소금이 모든 병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확인한 생활관은 군대가 아니었네. 상납금을 바치면 폭행을 눈감아주는 행정보급관과 그 돈으로 외박을 즐기는 병사놈들, 부모의 편지를 빼앗아 읽으며 낄낄대는 짐승들, 월급 카드를 빼앗아 제멋대로 쓰는 범죄자 소굴이었어. 그녀는 마지막 증거물, 박철민 상사의 책상에서 나온 현금 봉투 다발을 공중에 흩뿌렸다. 돈과 상품권이 무대 위로 비처럼 쏟아졌다. 자네들에게 묻겠다. 오지영이 강당을 가득 메운 병사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자네들은 무엇을 했나? 정말 몰랐나? 아니, 알면서도 침묵했겠지. 내 동기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저놈만 전역하면 끝이라고 비겁하게 외면했겠지. 그녀의 질책에 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 숨죽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자네들의 그 침묵이, 방관이, 저런 짐승들을 키워낸 공범이야. 자네들은 전우를 지키지 못했네. 아니, 지키지 않았어. 그때였다. 아닙니다. 흐어엉. 일중대 소속의 한 이등병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다. 저도 당했습니다. 오철규 상병님이 제 월급날마다 돈을 안 주면 잠을 안 재웠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댐에 무너진 첫 균열이었다. 맞습니다. 삼중대 박 상사님은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소포 본인이 먼저 다 뜯어보고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갔습니다. 김지훈 소위님은 저희가 맞는 걸 보고도 원래 다 그런 거라면서 그냥 갔습니다. 표승도 병장님은 저보고 여자친구 사진 뺏어가서 강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절규와 고발, 울분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부조리와 폭력이 둑이 터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어떤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오지영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슬픔이 담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강당 전체를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울음바다였던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 대대의 모든 지휘 계통은 정지되었음을 선포하네. 그녀는 무대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박태원 소장을 바라보았다. 박태원 장군. 네. 예. 장군님.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나. 박태원 소장은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수백 명의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병사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장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단장인 나에게 있다. 지금 즉시 군단 헌병대와 감찰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모든 증언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모든 인원들, 병사와 간부를 불문하고 전원, 현장에서 체포한다. 피해 병사들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여 사단본부로 이동시킨다. 그의 명령과 함께 강당의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옥 같았던 맹호여대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당은 거대한 신문실이자 분류소로 변했다.
박태원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단에서 지원된 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강당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울부짖는 병사들 사이를 가르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하나씩 색출해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엄마. 조금 전까지 생활관의 왕으로 군림했던 표승도 병장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끌려나갔다. 그들의 군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들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주었던 공포가 이제 그들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간부야. 너희가 날 이렇게 해. 행정보급관 박철민 상사는 계급장이 뜯겨나간 자리를 움켜쥐며 발악했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일반 병사보다 더 거칠게 다루었다. 그의 죄가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김지훈 소위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헌병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젊은 장교 경력은 오늘 이 순간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끝이 났다. 오지영은 이 모든 숙청의 과정을 무대 위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끌려나가는 가해자들의 비명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피해 병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1시간여에 걸친 격렬한 분리 작업이 끝난 후 강당에는 피해 병사들과 공포에 질린 채 방관자로 남았던 다수의 병사들 그리고 지휘관들만이 남았다. 오지영은 단상에서 내려와 굳어있는 박태원 소장에게 다가갔다. 박 장군, 아직 끝나지 않았네. 예, 장군님. 저기 고개 숙인 저 두 사람. 오지영은 무대 위에 여전히 서 있는 강기태 중령과 허민수 대령을 가리켰다. 저들은 저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네. 저들이야말로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자들일세. 저들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저 짐승들을 키워낸 진짜 토양이야. 박태원 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대로 다시 올라갔다. 강기태 중령, 허민수 대령, 두 지휘관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제8사단장 소장 박태원의 명을 전한다. 두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로 예하 대대와 연대에 대한 모든 지휘 책임을 해제한다. 즉시 보직 해임이며 대기 발령 조치한다. 군단 감찰부의 조사를 받을 준비나 하게. 사단장님, 박 장군, 이럴 순. 두 사람이 애원하듯 매달리려 했지만 박태원 소장의 눈은 차가웠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세. 당장 이 무대에서 내려가게. 두 영관급 장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명예를 잃고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쫓겨나듯 내려왔다. 제8사단 맹호여단의 지휘 계통은 그렇게 뿌리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밤이 깊어졌다. 부대는 임시로 파견된 군단 참모들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다. 피해 병사들은 모두 사단 의무대와 별도의 보호시설로 이동했다. 손주 윤태림 역시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태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눈빛에 서렸던 죽음 같은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 오지영은 그제야 처음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었다. 아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그녀는 태림을 안전한 의무실로 보낸 뒤 마지막으로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장실은 불이 꺼진 채 적막했다. 박태원 소장 홀로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앉게, 박 장군. 오지영이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박태원 소장이 천천히 돌아서며 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 전역 지원서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이었다. 오늘 제 사단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장군님께 그리고 이 군에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지영은 그 전역 지원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박태원의 눈이 흔들렸다. 쫙. 오지영은 그 봉투를 망설임 없이 절반으로 찢어버렸다. 자, 장군님.
내가 자네에게 도망칠 기회를 줄 것 같았나? 박태원이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군님, 하지만 저는 자네는 책임을 져야지. 오지영의 눈이 번뜩였다. 군복을 벗는 게 책임인가? 아니, 그건 가장 비겁한 도피일 뿐이야. 자네의 책임은 자네 손으로 싼 이 똥을 자네 손으로 직접 치우는 걸세. 그녀는 찢어진 전역 지원서를 그에게 던졌다. 자네는 이 제8사단에 남는다. 보직 해임된 저자들 자리에 군에서 가장 독하고 올곧은 놈들을 내 손으로 박아 넣을 걸세. 자네는 그들과 함께 이 부대를, 아니 이 사단 전체를 뼛속까지 전부 뒤집어 엎게. 단 한 톨의 썩은 부분도 남기지 말고. 그게 자네가 내게, 그리고 자네가 지키지 못한 저 병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세. 알겠나? 박태원 소장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새로운 각오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장군님. 오지영은 그 경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김원사가 물었다. 여사님, 이제 서울로 돌아가십니까? 아니. 오지영은 차가운 포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세. 김원사 합참으로 가게. 예? 지금 말입니까? 그래. 이 썩은 뿌리가 과연 이 사단에만 있을까?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누른 번호는 그녀의 옛 부하가 아닌 그녀의 옛 상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의 직통 번호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포천에서 서울로 번지고 있었다. 경기도 포천의 제8사단 오뚜기 부대에서 출발한 검은색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자유로의 가로등 불빛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오지영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김원사는 곁눈질로 오지영의 옆모습을 살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부인의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적진을 향해 돌격하기 직전 작전 지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9번째 장에서 눌렀던 단축번호. 그것은 현 국방부 장관 이순신 장군의 동상만큼이나 굳건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하지만 오지영에게는 까마득한 후배인 서정학 장관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 오지영일세.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그리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듯한 거친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잠이 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서정학 장관은 현역 시절 오지영의 불호령을 들으며 군인의 자세를 배웠던 수많은 후배 중 하나였다. 그에게 오지영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가장 무서운 선배였다. 오지영은 그의 다급함을 무시하고 차갑고 건조한 사실만을 전달했다. 서 장관, 내가 지금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로 복귀하는 길일세. 포천 말입니까? 제8사단? 그래. 내 손주 녀석 면회를 갔다가 아주 볼만한 구경을 하고 오는 길이야. 오지영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위병소에서 겪었던 모욕부터 바닥에 쏟아진 잡채, 손주의 멍든 뺨, 그리고 생활관에서 발견된 모든 끔찍한 증거들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했다. 자물쇠가 든 양말, 후임병들의 월급을 갈취한 상납장부, 부모님의 편지를 빼앗아 돌려 읽는 짐승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행정보급관과 그 위에 잠자고 있던 대대장, 연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서정학 장관의 귀에 대포 소리처럼 꽂혔다. 장군님, 그게 사실이란. 사실이냐고 물었나 지금. 내가 이 새벽에 자네에게 거짓을 고할 사람으로 보이나? 오지영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서 장관. 나는 지금 그 부대 사단장을 조치하고 오는 길일세. 하지만 내 눈에 보인 것은 그 사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군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세. 지금 당장 용산 청사로 들어가겠네. 지금 말입니까? 장군님,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적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쳐들어오지 않나? 이 썩은 뿌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잠든 이 순간에도 내 손주와 같은 또 다른 아이들이 그 짐승들 밑에서 울고 있을 걸세. 1시간 뒤에 청사에서 보지. 합참의장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회의실에 앉혀놓게. 내가 왜 합참차장 출신인지 그 이유를 똑똑히 보여주어야겠으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정학 장관은 끊어진 전화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비상벨을 눌러 비서실을 초토화시켰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한 예비역 장군의 전화 한 통에 이례적인 새벽 비상 소집에 들어갔다. 새벽 4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벙커와 연결된 가장 깊숙한 곳의 대회의실은 대한민국 군의 모든 권력이 모여 있었다. 합참의장 오지영의 육사 동기였다. 육군 참모총장 그녀가 직접 키운 후배였다. 그리고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까지. 별이 도합 15개가 넘는 그야말로 별들의 방이었다. 그들은 모두 서정학 장관의 불벼락 같은 호출에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청사에서 황급히 군복으로 갈아입고 모인 참이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대체 무슨 일이기에 하는 불만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장관님, 이 새벽에 북한에서 무슨 도발이라도. 육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사복 코트 차림의 오지영이 김원사가 들고 온 커다란 증거물 상자와 함께 들어섰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별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이미 전역한 지 한참 된 오지영 장군이 서 있었다. 다들 오랜만이군. 앉게. 오지영은 상석에 앉은 국방부 장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그 맞은편 회의 테이블의 가장 중앙에 섰다. 마치 현역 시절 작전 브리핑을 주관하듯이. 장군님, 이게 대체. 합참의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동기였지만 군에서는 깍듯한 존대를 썼다. 오지영은 대답 대신 김원사가 들고 온 증거물 상자를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이 울렸다. 오늘 내가 포천에서 가져온 것들일세.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별들이 모인 테이블 위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바닥에 쏟아졌던 잡채가 엉겨붙은 찌그러진 보온 도시락. 두 번째, 표승도 병장의 수첩에서 나온 빼곡하게 적힌 상납장부. 세 번째, 오철규 상병의 관물대에서 나온 찢어진 편지 뭉치와 부서진 사진 액자. 네 번째, 박철민 상사의 서랍에서 나온 뇌물로 받은 현금 봉투와 상품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컥. 그녀는 찢어진 양말 속에 들어있던 그 녹슨 자물쇠를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이게. 오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오늘 내가 목격한 자네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예 강군의 실체일세. 자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이 언론에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러 왔네. 육군 참모총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다. 장군님, 제8사단의 일은 당장. 육군본부 감찰이. 육군본부 감찰? 오지영이 그를 노려보았다. 자네가 보낼 그 감찰관이 자기 부대 치부를 제대로 보고할 것 같은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 박태원 사단장이 이미 모든 증거를 치우고 완벽하게 위장해 놓을 걸세. 그게 자네들이 말하는 지휘 계통의 실체 아닌가? 제19 감싸기. 하지만 지휘관의 권한을. 권한? 오지영이 자물쇠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자기 부하를 고문하는 게 지휘관의 권한인가? 부모의 편지를 빼앗아 읽는 게 권한인가? 상납을 받는 게 권한인가? 그녀는 합참의장을 바라보았다. 의장 그리고 총장들. 자네들은 지금 내 손주 한 명의 불운한 사고를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닐세.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퍼진 암덩어리야.
제8사단이 이 정도라면 최전방의 다른 부대들은 혹은 자네들이 보지 못하는 격오지의 부대들은 오죽하겠는가. 국방부 장관 서정학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지영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 문서를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오늘부로 장관 직속의 특수병영 감찰단 창설을 요구하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기존의 감찰 조직과는 다르네. 이 기구는 각군 본부와 합참의 그 어떤 지휘 계통도 거치지 않고 오직 장관에게만 직보하네. 불시에 그 어떤 부대라도 설령 그것이 자네들의 집무실이라도 찍고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져야 해. 성역 없는 수사 권한 말일세. 장군님, 그것은 월권입니다. 군의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무너져야지. 오지영이 차갑게 응수했다. 병사들의 고름으로 세운 지휘 체계라면 당장 무너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자네들이 지키려는 것이 군인가 아니면 자네들의 자리인가. 그녀는 서정학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 장관, 선택은 자네가 하게. 이 자리에서 내 제안을 받아들여 썩은 살을 도려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증거물을 들고 내일 아침 저기 광화문 내거리로 나가 내 군복을 입고 내 입으로 이 모든 진실을 국민에게 직접 고할 것인가.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통첩이었다. 합참차장 삼성장군 오지영이 자신의 남은 모든 명예를 건 군을 향한 마지막 선전포고였다. 서정학 장관은 눈을 감았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다. 장군님,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합참의장과 총장들을 돌아보며 선언했다. 지금 즉시 대통령께 재가를 올려 특수병영 감찰단을 창설한다. 단장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오지영 장군님을 그 자리에 모시겠다. 반대하는 자가 있는가? 그 누구도 녹슨 자물쇠 앞에서 감히 반대 의사를 표하지 못했다. 그날 새벽 대한민국군은 경랑에 휩싸였다. 오지영이 임시 단장으로 나선 특수병영 감찰단은 제8사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부대들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다. 그녀의 등장은 현역 사단장들에게 저승사자의 방문과도 같았다. 수백 명의 부조리 가담자들이 군사 재판에 넘겨졌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간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군복을 벗었다. 맹호여단의 강기태 중령과 허민수 대령은 가장 먼저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고 박철민 상사와 표승도 병장, 오철규 상병 등 주범들은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태원 소장은 전역하는 대신 오지영의 가장 혹독한 감시 아래 제8사단의 뼈를 깎는 개혁을 주도해야 했다. 그는 수치심과 책임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대를 바로 세우는 데 매달렸고 몇 년 뒤 가장 안전한 사단을 만든 지휘관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몇 달 뒤 초봄, 서초동의 주방에 다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다. 오지영은 이제 단장이라는 직함 대신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잡채를 무치고 있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윤태림. 그는 포천에서의 일을 겪은 후 오랫동안 군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배려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방부 직할의 안전한 부대로 재배치되었다. 오늘은 그의 첫 휴가였다. 왔느냐? 오지영은 애써 덤덤한 척하며 손에 묻은 참기름을 닦았다. 태림은 그 사이 키가 조금 더 큰 듯했다. 무엇보다 멍자국이 사라진 뺨은 다시 뽀얗게 돌아왔고 죽음의 공포가 서려있던 그 눈에는 다시 예전의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태림은 군복을 입은 채 할머니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충, 성, 할머니 이병. 아니, 일병 윤태림. 휴가 명 받았습니다. 오지영은 그 경례를 정식으로 받아주었다. 그리고는 늠름해진 손주의 어깨를 강하게 또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됐다. 어서 씻고 와.
너 좋아하는 거 해놨다. 잠시 후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식탁 한가운데 커다란 유리그릇에 무지개처럼 고운 잡채가 소복하게 담겨 있었다. 태림은 젓가락을 들어 따뜻한 잡채를 한 움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당면, 짭조름하고 달콤한 그 맛. 자신을 살렸던 그 맛. 태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맛이 없느냐? 오지영이 덤덤하게 물었다. 태림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한번 잡채를 크게 집어 입에 넣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오지영은 그제야 따뜻하게 웃었다. 서초동의 주방에는 쏟아졌던 상처를 덮고 썩었던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다시 따뜻한 생명과 사랑의 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